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그리고 도통 문화를 전하는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입니다.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지구촌 개벽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극심한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규모 교도소 집단 탈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끔찍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져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2월 6일 UN 발표를 인용해 탈옥 사건 중 여성 100여 명이 성폭행을 당한 후 불에 태워지는 등 잔혹한 범죄가 자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최대 도시 고마에서는 정부군과 M23 반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반군이 도시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한 직후 현지 교도소에서 약 4천 명의 수감자가 탈출하는 대규모 탈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탈옥 과정에서 여성 수감자 최소 165명이 탈출하는 남성 수감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특히 교도소에 불이 나면서 강간 피해를 입은 여성 중 대부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 세이프 마간고는 화재에서 살아남은 여성 수감자는 9명에서 13명에 불과하며 생존자 모두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 대변인 패트릭 무야야도 이번 사건을 인정하며 정부는 이 야만적인 범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콩고 민주공화국 남키부 지역에서 정부군이 여성 52명을 성폭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 중입니다. 내전으로 인해 반군과 정부군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이 무차별적으로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구 1억 명이 넘는 콩고 민주공화국은 토지와 광물 자원을 둘러싼 내전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쟁 지역입니다. 2022년 르완다가 지원하는 M23 반군이 소수민족 보호를 명분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며 북키부 지역을 중심으로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마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현재 반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입니다. 시내 곳곳에는 전투로 인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으며 흉악범들이 탈옥하면서 도시 전체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 고마 전투로 최소 300명이 사망했으며 내전이 확산되면서 사망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 운반선의 신규 건조 수요가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조선 해운 투자 금융사 클락슨 시큐리티스는 2029년까지 최대 126척의 LNG 운반선 신규 발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던 미국의 LNG 수출 프로젝트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LNG 운반선은 한 척당 약 3,760억 원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항 중인 LNG 운반선 750여 척 중 700척 이상이 국내 조선 3사에서 건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국영조선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점도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VLCC 시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헌터그룹은 내년까지 150척 이상의 VLCC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LCC는 최대 30만 톤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선박으로 한 척당 약 1,86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선박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VLCC 신조 발주 규모는 약 28조 원에 이릅니다. VLCC 수요 증가는 미국과 캐나다의 원유 생산 증가, 캐나다의 원유 수출 경로 변경, 이란 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위협을 피하기 위해 원유 수출 경로를 밴쿠버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송유관을 대폭 확장한 점이 VLCC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미국에 수출하던 캐나다는 이제 로키 산맥을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확장해 89만 배럴을 해상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던 그림자 선단, 즉 서방 제재를 받아 정상적으로 석유 수출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운용하는 방식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걸프만에서 출발하는 VLCC 수요가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조선 3사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해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수주 전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3년 만에 동반 흑자를 기록한 국내 조선 업체들은 수익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에는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민족이 있으며 한족이 91%를 차지하는 절대 다수 민족입니다. 나머지 9%는 장족, 후이족, 만주족, 위구르족, мя오족, 이족 등으로 주로 30개 자치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스스로 다민족 국가를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소수민족 문화가 단순한 관광 상품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소수민족 문화를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광객을 위한 전시용 문화로 소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너테샤 마이클스 미국 텍사스 주립대 교수는 소수민족의 문화는 경제 발전과 문화 보존이라는 명목 아래 관광 상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묘족의 경우 역사적 시조인 치우천왕과 관련된 유물과 공예품이 사라지고 전통 가무 공연만 남아 있습니다. 몽골족은 기마쇼, 장족은 민요 합창, 조선족은 동북식 냉면으로 관광객들에게 소비됩니다.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나의 알타이를 방영했지만 위구르족 정체성보다는 자연 경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우대 정책으로 한 자녀 정책 예외, 세금 감면, 대학 입시 가산점 부여 등이 시행됐지만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점점 제한되고 있습니다. 2002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 중 소수민족 비율은 7.6%였지만 2022년에는 4.39%로 감소했습니다. 1954년부터 소수민족이 맡아온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자리도 현재 한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밀집한 지역은 경제 발전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GDP 1위는 광둥성, 2위는 장쑤성으로 한족 중심 대도시입니다. GDP 하위권은 윈난성, 광시성, 구이저우성으로 소수민족 거주 지역입니다. 이는 개혁 개방 이후 도시 중심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농촌 지역이 많은 소수민족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결과입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소수민족의 문화와 정체성은 한족 중심 사회에서 관광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은 축소되고 있으며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는 이중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의 미세한 흠집과 온도 변화가 미세 플라스틱 방출을 증가시킨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수병을 여러 번 사용하면 표면이 손상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더 많이 방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따뜻한 환경에서 보관될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흔히 하는 냉동 보관 후 해동 과정 역시 플라스틱 구조를 약화시키면서 미세한 균열을 발생시켜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가열하면 나노플라스틱과 독성 화학물질이 배출되어 음식이나 음료에 스며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스타이렌 성분이 식도암과 췌장암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플라스틱에는 약 1만 6천 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4,200개가 고위험성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수 한 병에는 평균적으로 약 24만 개의 나노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혈액, 간과 뇌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나노 입자와 암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체내 축적될 경우 면역 체계 이상, 스트레스 유발, 아동 발달 장애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수병 재사용을 자제하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세라믹 용기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회용 생수병, 편리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체재 사용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는 최대 350억 달러 가량이 투자될 예정이며 전력 규모는 3기가와트에 이를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 세계에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AI 반도체가 집적될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기가와트는 70만에서 10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G 창업자의 손자인 브라이언 구가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스톡팜 로드라는 투자 그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데이터 센터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라남도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들어 전남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라고 전했습니다. 이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미국에서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텍사스 데이터 센터보다 3배 이상 큰 규모가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2030년까지 최소 5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 AI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스톡팜 로드는 초기 투자금으로 100억 달러를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최대 350억 달러까지 투자할 방침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착공은 올 초반 시작돼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브라이언 군은 현재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수준이지만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AI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달하는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실험용 원숭이들이 국내에 대거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하 영장류 자원지원센터는 2020년 10월 말 코로나19 백신 연구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실험용 계자비 원숭이 340마리를 수입했습니다. 이후 센터 자체 검사 결과 그중 200여 마리에서 원숭이 B 바이러스 감염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를 공격해 치명적인 뇌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람에게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70%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인 인수공동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원숭이의 타액, 소변, 대변 등을 통해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감염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측이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해당 원숭이들을 방치했고 관계 당국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센터 측은 항체 검사 결과만으로는 감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고위험 병원체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후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 200여 마리는 납품업체의 국내 사육시설로 반품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환경청에는 단순히 연구 장소를 변경한다는 신고만 이루어졌고 감염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반품된 원숭이들은 전북 정읍, 충북 오창, 경기 성남 등 여러 지역을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다른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같은 일이 2021년 11월에도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업체를 통해 다시 반입된 원숭이 340마리 중 50여 마리에서 원숭이 비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센터 측은 이번에도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원숭이들을 업체로 반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전북지방환경청이 증명서류 부족을 이유로 반품을 막으며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영장류 자원지원센터 책임자 및 담당자들에게 징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감염 의심 원숭이들이 반품된 이후의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 수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용 동물의 수입 및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내에 히토류 광물의 50% 소유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월 15일 보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상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전투기, 미사일과 레이더 등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의 필수 전략 자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70% 이상이 중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미국은 안보 차원에서 히토류 확보를 중요한 전략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요구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협상 참가자들의 말을 인용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래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안보 보장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BC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월 1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젤렌스키를 만나 히토류 광물의 50% 소유권을 명시한 협약서 초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마치 식민지 시대에서나 볼 법한 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수천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그 대가로 약 5천억 달러어치에 달하는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갖기를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월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 연설에서 히토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산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도 히토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까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아 러시아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이 히토류와 같은 전략 자원까지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요구한다면 이는 불합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히토류 소유권을 요구한 이번 협상안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자유주의 동맹 관계를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폭식 외교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도 유럽을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랜 동맹이었던 미국이 유럽과 거리두기에 나서자 유럽 각국은 충격에 빠졌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6일 유럽 언론들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뮌헨 안보회의 의장은 독일 GDF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를 유럽의 악몽이라고 표현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유럽과의 동맹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첫 외교 무대에서 유럽 각국의 극우 규제 정책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극우 세력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하벡 전 독일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같은 서구적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테파니 밥스트 전 나토 관계자는 영국 타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유럽이 새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도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미국이 유럽을 상대로 이념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벤스 부통령이 방화범처럼 유럽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내부의 정치적 균형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우크라이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이 유럽을 배제한 상태에서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협상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손잡고 유럽을 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러한 변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엄청난 외교적 승리를 안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메이저 전 영국 총리는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한다면 그 다음 목표는 다른 국가가 될 것이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보는 미국과 유럽의 오랜 동맹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심해에 심해 우주정거장으로 불리는 연구시설 건설을 승인하며 해양 강국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해양 자원 탐사, 과학 연구, 영유권 주장 강화 등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2월 13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남중국해 수심 2,000m에 위치할 심해 연구시설 건설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시설은 콜드십 생태계 연구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2030년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완공 후 이 연구소는 최대 6명의 과학자가 한 달 동안 머물며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계획입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희귀 광물 탐사, 심해 생태계 연구, 해저 지각 활동 관측 등으로 향후 다양한 과학적, 산업적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심해 연구시설을 건설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과학적, 경제적, 군사적 가치가 높은 해역이기 때문입니다. 심해 연구시설은 단순한 과학 연구 목적을 넘어 중국의 해양과학 기술력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연구시설 건설을 통해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서는 심해 탐사 기술력을 확보하고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AI 기술이 영화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영화 제작자 케이 번더 키드가 AI를 활용해 제작한 스타워즈 팬필름 고스트 어 페런티스가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11분짜리 단편 영화는 단 2주 만에 완성되었으며 어떤 카메라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 영화 제작 방식과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와 영상 요소가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가상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유령 견습생의 영상미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 견줄 만큼 뛰어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우주선의 디테일과 특수 효과는 2000년대 개봉한 스타워즈 프리퀄 시리즈를 방불케 하며 광선검 전투 장면도 세련되게 구현되었습니다. 이번 영화 제작에는 구글 BO2, 피카 2.1, 토파즈 랩스 비디오 AI 등 다양한 AI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다빈치 리졸브 같은 기존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캐릭터들의 눈빛과 표정 연기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며 음향 역시 실제 녹음된 사운드와 비교해 이질감이 남아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공개 직후 엄청난 관심을 끌며 AI 기반 영화 제작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단 2주 만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AI가 영화 제작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한 편을 제작하는데 약 2억 달러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이번 AI 영화는 단 6명의 제작 인력으로 완성되었으며 제작 비용도 AI 사용료와 고성능 컴퓨터 비용, 후반 작업 비용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미 할리우드에서는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아바타2에서는 AI 기반 모션 캡처 기술이 활용되었으며 영화 히어에서는 AI를 이용해 배우 톰 행크스의 젊은 시절 모습을 재현하는 디에이징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또 AI 스타트업 런웨이는 스토리보드 제작, 배경 생성, 폭발 장면 등 다양한 특수효과 작업을 AI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기존의 촬영이 어려웠던 우주나 심해를 재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블록버스터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인 감독들도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퀄리티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및 경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중국 정책 강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 내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양안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안의 차이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못 박지 않으면서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무부는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의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되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여 만에 종전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내 경제계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 규모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의 무역이 재개될 경우 국내 수출 증가와 국제 유가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최근 서방 투자자들에게 종전 이후 재건 사업이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도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10년간 4,86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택, 교통, 에너지 등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 7월 전쟁 중이던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정부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발빠르게 준비해 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폴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의 핵심 물류 허브가 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종전이 현실화되면 서방 국가들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완화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장악과 팔레스타인 주민 강제 이주 계획을 발표해 국제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소유할 것이라며 가자지구를 개발해 중동의 리비에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200만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구상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장악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필요할 경우 미군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구상에 대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적극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2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이 추진하는 가자지구 프로젝트에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후 가자지구를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아닌 미국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나왔다며 이스라엘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비전을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아랍 국가들과 인권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제 이주 방안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무력으로 쫓아내고 땅을 재개발하려는 구상이 사실상 인종 청소에 해당한다는 지적입니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동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만간 아랍권 국가들은 긴급 회담을 열어 대안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에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조직은 이주를 원하는 가자지구 주민에게 출국 절차를 지원해 사실상 이주를 유도하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군사적 조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은 분쟁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주는 강제 추방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며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부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반군 M23과 정부군 간 내전이 격화하면서 아동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 침해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캐서린 러셀 총재는 북키부주와 남키부주에서 최근 보고된 성폭력 피해 사례가 이전 어느 때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불과 일주일 사이 분쟁 지역 의료시설에 접수된 강간 사건은 572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70명이 아동 피해자였습니다. 정부군이든 반군이든 가리지 않고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교도소 탈옥 후 여성 수감자들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까지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 내부 문서에 따르면 남성 수감자들이 약 165명의 여성 수감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고 불까지 지르는 바람에 살아남은 여성은 10명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에서는 소년병까지 즉결 처형되는 비극도 벌어졌습니다. 반군이 무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11세부터 15세 사이 소년 3명을 살해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잔혹 행위는 민주콩고 동부에 금과 희토류, 코발트 등 막대한 광물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콩고를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으로 지목했으며 코발트와 희토류는 전자제품과 배터리, 반도체 제조 등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물론 이웃 루안다와 우간다까지도 광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분쟁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이번 내전을 일으킨 M23의 배후로 르완다를 지목하고 있으며 유엔과 서방 국가 등 국제사회도 여기에 동의하지만 르완다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 차례 콩고 동부 최대 도시 고마를 점령했다가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잠잠해졌던 M23은 2021년 11월부터 무장 공격을 재개한 뒤 올해 들어 공세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35만 명의 주민이 피란길에 올랐고 최근 교전으로 약 3천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되는 내전 속에서 아동과 여성 등 민간인이 겪는 극심한 고통이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발사 가상 시나리오를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북한 ICBM은 시속 22,500km로 날아가 워싱턴까지 33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44기의 요격 미사일로 이를 막으려 하지만 시속 32,000km로 날아가는 다른 미사일로 맞추는 것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것처럼 어렵다는 게 미사일 방어국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실제 요격 시험 기록을 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고 대규모 예산을 들여 개량한 후에도 격추 확률은 55%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토대로 미국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 겸 작가 애니 제이콥스는 신간 24분에서 더 구체적인 핵전쟁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저자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KN-23의 위협도 경고합니다. 구형 잠수함이 2달가량 태평양을 은밀히 건너간 뒤 해저에서 마하 6의 미사일을 쏘면 3분 만에 캘리포니아주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즉각 보복에 나섭니다. 와이오밍주 등을 비롯해 82기의 핵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을 타격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24분. 이로써 수백만 명, 넓게는 한반도 전체에서 수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의 영역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았다고 간주해 핵무기에 동참하면서 전 세계가 종말로 치닫는 시나리오입니다. 한반도 남측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이 수도권과 미군 기지 등을 향해 1만 기 이상의 포탄과 생화학 무기를 퍼붓는다면 사드로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군사 역사학자 리드 커비는 이로 인해 서울 인구의 25% 이상이 피해를 입고
살아남더라도 산소 결핍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핵전쟁 위협을 경고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을 상기해 봅니다. 제3차 세계대전에 어떤 무기가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제4차 세계대전은 막대와 돌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저자는 인류 문명이 수천 년간 쌓아 올린 성취가 단 몇 분, 몇 시간 안에 폐허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상으로 동방신선학교 개벽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